자, 한국전쟁 가볼게요. 여기 선생님도 6.25 전쟁이라고 썼지만 요새는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다 알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 50년 북한이 남침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게 되면은 미 소군이 철수합니다.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미군도 들어가고 소련군도 들어가요. 강대국들이 사라지는 거지. 강대국이 있었으면 오히려 전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철수합니다. 그리고 38선 부근에 국지전이 있었어요. 국지전은 부분적인 전투를 국지전이라고 불러요. 대대적인 전투는 전면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미 38선 부근에서 조그맣게 전투가 계속 있어 왔었어. 6.25 전쟁 직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6.25 당일날도 총소리가 들려도 을에 있었던 국지전인 줄 알았지.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주겠대.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전쟁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소련은 우수한 무기를 대주고 중국은 나중에 군대를 대주게 되죠. 그래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이라고 하는 빨갱이 형님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쟁을 준비를 했었죠. 근데 이때 느닷없이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뭘 선언을 하냐면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은 여기 일본이 있잖아.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요 선을 극동 방위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애치슨이 선언했기 때문에 애치슨 라인이라고도 불러요. 이 선이 목적이 뭐냐면 요 선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미국이 적극 개입하겠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전투가 벌어졌어. 전쟁이 벌어졌어. 그럼 이 선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 개입해서 자기 팔행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상한 점이 우리나라가 빠졌어. 한반도가 이 극동 방위선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전쟁 준비 중이던 김일성이 착각합니다. 빠졌네. 극동 방위선에서. 그러면은 남쪽을 쳐들어가도 미국이 개입을 안 하겠다는 소리네. 라고 김일성한테 혼란된 신호를 주게 되죠. 그래서 애치슨 선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김일성이 판단을 잘못하도록 미국이 시그널을 줬다. 신호를 줬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쳐들어오도록 유도했다. 이런 설도 있어요. 유명한 일타 강사가 역사선생님이 요거를 또 강하게 얘기했다라가 또 곤혹을 치르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나의 설로. 왜냐면 북한이 쳐들어옴으로써 전쟁이 시작됐잖아. 미국이 2차 대전 때 쓰고 남은 어떤 재고 무기들을 거기다 털어 넣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이 털어 넣었고 그리고 미국의 군수 공장 전락에 돌려가지고 쏟아붓고 돈을 벌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로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라는 설도 있지만 뭐 하나의 설인 거지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전쟁 준비 중이던 김일성이 오판을 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편의상 여기는 지도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4단계로 보통 공부를 하는데 이 지도를 설명해 줄게요. 북한이 남침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줘야 돼요.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보통 북침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멍청한 답변이에요. 가끔씩 북침 주장해가지고 그 새끼 뭐 사회주의자 빨갱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남쪽으로 침범했다 이런 뜻이에요.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남침을 해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리냐면 이 낙동강 빼앗기고 보다시피 빨간색한테 다 먹히게 돼요. 수도도 부산으로 옮깁니다. 이때 대통령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이 라디오 방송을 하죠. 우리 남한 군대가 이기고 있으니까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알고 봤더니 그거는 이미 녹음된 거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을 거쳐서 부산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부산이 제2의 수도가 되고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뒤늦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녹음된 목소리라는 거 알고 또 자기네 마을 인근까지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터진 거 알고 부랴부랴 뒤늦게 도망을 가죠. 하지만 우리 국군이 이승만 시켰는지 모르겠어. 이승만 휘하의 장군들이 독단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한강다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던 한강다리가 폭파되면서 이 폭파에 의해서 사람들이 한강에 빠져 죽거나 폭파해서 죽거나 그마저도 끊긴 다리마저도 살려고 남쪽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고 상당수 사람들은 서울에 고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보다시피 북한 공산당 치하에 서울이 들어가게 되고 김일성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 휘하에 서울이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북한이 6월 25일 날 쳐들어오고 낙동강 전선만 뺏고 먹겼고 이제 수세에 몰린 우리 이승만 정부가 유엔의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유엔군의 총사령관이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죠. 미국 육군사관학교인가요? 거기 교장까지도 하고 최연소로 교장도 하고 승승장구했었던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정직하게 반격을 가자니 너무 타격이 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억나나요? 저게 똥구멍을 찔러서 반격을 가했었던 그 작전을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후보지가 있었어요. 원산, 인천, 군산 등등 몇 개의 후보지로 저게 똥구멍을 찌르기 위한 계획을 짰는데 인천으로 결정이 나죠. 인천이 이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래.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도 나와 있죠. 5,000분의 1로 성공 확률이 되게 낮은 이유가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되게 커요. 수심이 되게 많이 빠지고 깊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또 수심도 깊지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상륙작전 하기에는 아주 셋이요. 그래서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기 때문에 옆에 장군들도 건의를 하지 않아. 오히려 말려. 근데 메가더가 밀어붙입니다. 바로 이거다. 적이 방심하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인천으로 정하고 부산과 제주도랑 일본에서 배를 끌어 모아서 쭉 돌아서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앞바다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이 팔미도라는 섬이에요. 팔미도. 선생님 아버지가 직업군인 해군이었죠. 팔미도에서 근무했었어요. 팔미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가 있는데 우리 국군이 이걸 차지하고 이 등대가 인천 육지를 불로 딱 밝히는 상태에서 우리 군함들이 포격을 해야 되는 거죠.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해가지고 인천이 초토화가 됩니다. 월미도 쪽으로 포를 쏘는데 빠바바박 쏘는데 그냥 온통 하에 새벽에 쏘는데 그래놓고 월미도 산이 몇 미터가 깎일 정도였대. 그래서 북한군이 남아 있었어도 워낙 조조되니까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5,000분의 1 확률이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1950년 9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옳았죠. 그래서 인천을 차지하고 반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올라가고 반격하고 남쪽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 인천과 부산에서 양쪽에서 공격하니까 북한군들이 많이 포로로 잡힙니다. 이 포로가 여기 포로 수용소로 유명한 거제의 포로 수용소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남쪽은 이제 우리 파랭이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차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서울을 수복하고 서울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져. 왜냐면 여기 도망 못 가고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잖아. 근데 돌아와가지고 이승만 정권에서 북한군의 휘하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북한군에 협조했다 해가지고 상당수 사람들이 거기서 또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 못 가서 남아 있었는데 또 남아있다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아주 되게 곤혹스러워 했었죠. 이것이 우리 두 번째 단계고 38선 남쪽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남쪽을 다 차지했었던 모습입니다. 그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돼. 이 38선을 넘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돌격을 하죠. 이 38선을 넘은 날이 몇 월 며칠? 10월 1일입니다. 이 10월 1일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국군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국군의 날은 10월 1일 38선을 넘은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바꾸자라고도 해. 38선 넘은 날 물론 기념할 만하지만 오히려 우리 한국 광복군 기억나나요? 미국의 OSS랑 함께 임시정부 소속으로 제대로 된 국군이 있었잖아. 걔네들 창설일이 차라리 국군의 날에 어울리지 않을까. 우리 국군의 모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넘은 날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10월 1일 38선을 넘은 날이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 파죽지세로 올라갑니다. 보다시피 평양도 차지했어요. 그 압록강 요 일대만 남기고 거의 다 먹었어. 쫙 올라갑니다. 전쟁 끝나는 줄 알았어. 이때 어떤 표현이 유명했냐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여기 신우주에서 하루 만에 전쟁 끝나겠다는 자신감이 이승만한테 막 뇌리에 꽂혀 있었어. 평양에서 점심, 신우주에서 저녁 먹자. 그도 그럴 게 이승만이 평양 갔더니 평양 주민들이 이승만 반긴단 말이야. 살기 위해서. 그 전쟁 끝났는 줄 알았지. 심지어 이 압록강물을 우리 국군이 수통,
물통에다 물을 딱 떠가지고 이승만한테 갖다 준단 말이야. 카카 압록강 물입니다. 딱 했더니 이승만이 그런가 딱 마시더니 쩌는데 이러면서 아주 전쟁에 승리해서 전쟁 끝날 것처럼 아주 도취해 있었죠. 근데 이때 김일성이 누굴 끌어들이냐면 중국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특징은 중공군의 개입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한 해 전인 49년도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이때 탄생한 나라야. 나라가 탄생한 지 1년 만에 전쟁이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국경을 접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왕 전쟁할 거 김일성도 도와주고 자기네 어떤 한반도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중국하면 여러분 떠오르죠. 인해 전술. 그래서 실제로 인구도 많았지만 얘네들이 무서웠던 것은 공포심을 자아낸대. 전쟁하면은 우리 유엔군은 무기가 기관총이라서 졸라 좋고 폭격기가 있어서 융단 폭격이 가능해요. 그걸 아니까 중국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력도 딸리고 믿을 건 온리 인원수다 보니까 낮에는 안 움직여. 땅굴 파고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야밤에 움직입니다. 야밤에 움직이는데 졸라 무서운 게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삐리삐리삐리 하는데 그 야밤에 어디서 어디도 모르는데 꽹가리 치고 북치고 피리피리피리 불고 돌진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더군다나 얘네 무기도 없는데 앞절 애들 총 쏘고 오는데 우리가 기관총 두루룩 죽이잖아. 그럼 쓰러진 애들이 있고 뒤에 악기 불던 애들이 악기를 뒤로 넘기고 그 총을 들고 돌진해 온대. 미국 애들도 이런 애들을 처음 겪어보는 거야.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립니다. 쫙 밀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리게 되고 잘 보면 서울이 또 밀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밀려가지고 차마 탈출을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국군들이 이 흥남 있죠. 흥남에 고립이 됩니다. 빨갱이들이 다 차지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를 보내서 이 흥남 부대에서 앞에서 배에다가 여기 군인들을 싣고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이죠. 이것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서울을 버리고 대규모 탈출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요게 먼저 일어나고 일사후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흥남부두 철수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죠. 국제시장 첫 장면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꼬마일 때 아버지 손잡고 흥남부두를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배에 오르다가 동생을 잃어버리고 그 동생을 찾는 스토리가 국제시장의 주 스토리죠.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이 영화 국제시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배를 대고 여기로 몰린 우리 군대를 태워야 되는데 군대는 태웠어. 근데 문제는 여기 탈출 소식을 듣고 북한 주민들이 몰려온 거예요. 민간인들이.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고민에 빠지죠. 우리 유엔군들이. 바로 탈출해도 되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북한 주민들을 차마 버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배에 있던 무기들을 바다에 버리고 그 무게만큼 북한 주민들을 태우고 유유히 탈출을 해서 부산, 거제 이런 데 사람들을 떨구게 되죠. 이때 흥남 철수 작전 때 요 배에 탔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나요? 문재인 아버지가 타고 있었대. 그래서 문재인 아버지가 북한 사람인가 봐. 그래서 여기 타고서 탈출해서 이 거제로 자리 잡고 거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거죠. 그래서 거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제.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 거제에 포로 수용소도 있고 흥남 철수 작전을 사람들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거제는 6.25 전쟁과 관련이 있는 도시예요. 포로 수용소, 흥남 철수 작전에 피난민들이 자리 잡은 곳, 문재인 고향이기도 하고 쌤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도 고향이 거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제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거제 선생님 대학 동기가 거기서 고등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거기 아마 옥포 고등학교로 있을 텐데 지금 바꿨겠지만 거기에 교사하고 있는 내 친구 박정민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대학교 원서를 썼는데 쭉 내려오는데 이름이 내 이름 없고 박정민이 있는 거야. 씨발 떨어졌나 보다 하고 울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박종민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네. 그래서 박정민, 박종민. 선생님 또 더군다나 다른 대학 다니다가 재수해서 들어갔잖아요. 이 친구도 다른 대학 다니다가 재수해서 왔어. 그리고 또 이름도 비슷하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도 똑같고 또 생각도 거의 비슷해. 키도 비슷해요. 선생님이 179인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는 또 큰 편이야. 그리고 마음도 맞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던. 무엇보다 비슷한 게 선생님처럼 얼굴이 완벽합니다. 선생님은 잘생겼고 이쁘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었던 박정민.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학교 동문회 한다 그러는데 한번 갈까 고민 중이에요.
박정민 올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거제 얘기하다 말았군요. 그래서 거제에 가면은 꼭 한번 가보세요. 포로수용소 흥남 철수작전 관련된 어떤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145 때 얘기해 줄게요. 서울을 버리고 탈출하잖아. 요때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때는 무방비로 탈출을 못했죠. 한강 다리를 끊어서 사람들이 남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북한군 손에 들어가고 나중에 남한 손에 들어갔을 때도 피해를 봤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남으면 좆된다. 김일성한테 좆되고 나중에 이승만 돌아와서도 좆된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때 영상 보면은 이 145 때 사진 보면은 영상 보면은 서울이 텅텅 비었어. 그래서 예측을 하고 도망간 145 때 흥남철수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반격을 가해서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38선보다는 강원도 쪽은 올라가고 경기도 쪽은 좀 북한군이 먹었죠. 휴전협정기라고 하는데 요 시기가 요 네 시기 중에 제일 길어요. 전쟁은 50년에 시작됐지만 휴전협정을 제의를 하고 협상을 벌이잖아. 51년부터 53년까지. 그래서 2년간 요 네 번째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휴전협정 금방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논쟁이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포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휴전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포로 가지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웁니다. 북한이랑 우리 유엔 입장이랑 싸워. 북한은 포로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동 소환이다. 무조건 북한으로 올려보내라. 북한 빨갱이 아니냐. 그랬더니 유엔은 아니다. 자유로 하자. 빨갱이로 가고 싶으면 빨갱이로 올라가고 파랭이 남을 거면 대한민국 남고 그것도 싫으면은 제3국 보라색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셈 알기로는 이쪽이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휴전선 문제. 휴전선 문제 가지고 또 싸웁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기존에 38선을 고집하고 우리 남쪽은 현전선을 고집합니다. 38선은 원래선 요거 딱 원래대로 전쟁 전으로. 근데 우리는 현재 전선. 지금은 현재 전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 현재 싸우고 있는 이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자. 서로 으르렁 대다가 결론은 요 현재 전선으로 확정이 되죠. 문제는 현재 전선으로 이제 휴전협정 사인을 하게 되잖아. 그럼 그 선 자체가 휴전선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내일 사인한다 그러면은 내일 사인하기 직전까지도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려고 난리를 피우겠죠. 그게 치열했던 곳이 강원도. 강원도에 수많은 고지들, 산들 있잖아. 그래서 사인을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하루에 1일에 고지 전투가 심하면서 하루에 고지의 주인이 7번 바뀔 정도로 치열하게 사람들이 싸우고 죽었다라는 거지. 하도 포격을 해대가지고 산이 몇 미터가 깎였대. 지금도 땅 파면은 이때 고지 전투를 벌이다가 죽은 사람들이 졸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지 전투라고 하고 이거를 영화로 만든 게 있죠. 고지전. 고지전이라는 영화 넷플릭스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 치열하게 쌓인 전에 고지 하나라도 차지하려고 했었던 전투라는 거. 그리고 끝내 이렇게 되고 휴전이 체결이 되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았어. 이왕 전쟁 터진 거 끝까지 가보자라는 거였지. 그래서 휴전협정을 유엔군하고 북한군하고 서로 조율을 할 때 이거 조율되는 걸 원치 않았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거제도에 포로들 있잖아. 이 포로들을 일부 석방시켜. 그럼 북한이 발끈하겠지. 자동으로 보내는 것도 결정도 안 되는데 석방시키니까. 유엔도 발끈한 거야. 북한이 발끈하니까 협상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유엔이 이승만이 개새끼 씨발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협상은 잘 진행되는데 이승만이 막 꼬장 부리니까. 근데 난 이승만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북한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좀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결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마디로 이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6.25가 끝나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상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내기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작전, 지휘권. 전쟁이 났을 때 작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작전 지휘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어.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나라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 이때부터. 그래서 미국이 전쟁 나면 우리나라 군대를 미국이 움직여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걸 좀 찾아오려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좀 노력은 했었지만 그 당시 군인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권인데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노무현과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죠. 결론은 아직도 못 가져오고 전쟁 나면 미국이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전쟁한다라고 쌤이 알고 있어요. 요 시작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미군 세계 최강이죠.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어서 든든하긴 하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군사 역량 충분히 키우고 작전권도 어느 정도 찾아와야 되는 것은 맞죠. 시기의 문제이고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6.25 전쟁 결과는 당연한 얘기예요. 사람 많이 죽었죠. 피해도 엄청나게 컸죠. 이산가족 당이 발생하고 분단이 고착화됩니다. 6.25 전쟁 끝나니까 북한은 남한이 원수가 되었고 남한은 북한이 원수가 되었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라는 독재자가 등장하고 남쪽에서는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쭉 등장하면서 또 독재를 했었죠. 그래서 북한 독재, 남한 독재 서로 으르렁대면서 서로 공존하는 독재 정권에 이용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요 흐름 쌤이 좀 판서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표기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큰 흐름만 다시 얘기해 줄게요.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왔고 남침,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불러들여서 반격을 가하는데 총사령관 메가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반격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9월 15일 날 성공했죠. 5,000분의 1 확률. 서울을 수복했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고 38선을 처음 넘은 날이 10월 1일이고 국군의 날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듯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너무 빨리 내려와서 이 흥남 쪽에 우리 군인들이 고립이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탈출하는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고 서울까지 빼앗겨서 대대적으로 서울을 비우고 탈출하는 일사후퇴가 있었고 그러다 반격을 가해서 전선이 이렇게 되고 휴전 협정이 시작이 되고 이 기간이 2년 동안 지속되면서 가장 오랜 기간이 됐었고 포로 문제, 휴전선 문제로 협정이 길어졌었죠. 그래서 현재 전선으로 결정이 되면서 고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고지 전투가 행해졌고 끝내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쉬고 있는 모습이죠. 가슴 아픈 우리 민족 간의 전쟁, 6.25 전쟁. 말이 6.25 전쟁이고 한국 전쟁이지 국제 전쟁이에요. 북한 빨갱이, 소련 빨갱이, 중국 빨갱이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남한 파랭이, 일본 파랭이, 미국 파랭이 이렇게 파랭이 국가랑 빨갱이 국가가 대결하는 국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 38선이 빨갱이랑 파랭이의 접점이었었고 전쟁터가 우리 한국이 전쟁터가 됐었고 한국 민족이 전쟁의 희생양이단 우리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빨갱이 파랭이 전쟁이 우리가 좆된 거죠.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돼. 가슴 아픈 역사. 6.25 전쟁. 보다시피 전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톱질 전쟁이라고 합니다. 쓱쓱쓱쓱 톱질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올라갔다 왔다 올라갔다. 이 와중에 아까 서울 사람들 보세요. 내려왔을 때 좆됐어. 올라갔을 때 좆됐어. 또 내려가면서 좆대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 파란색 사회주의가 뭐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 사람들은. 이때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단지 그냥 빨간색 왔다 파란색 왔다가 왔다 갔다 쓱쓱쓱 이 와중에 그냥 우리 선조들 좆된 거죠.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봤던 영상 중에 하나는 졸라 가슴 아픈 게 어떤 할아버지인데 그냥 불쌍해. 국기를 2개 들고 있어.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인공기, 북한기. 그래서 이렇게 마을 입구에 있다가 우리 국군이 들어와. 그러면 인공기 숨기고 태극기 막 흔들어. 국군 만세!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서 또 이쪽 골목으로 이번에 빨간 북한군이 오네. 그럼 또 인공기 막 흔들고 김일성 장군이 만세! 이지랄하고 있어. 그러다가 뭔가 파란색 군대가 오느냐 빨간색 군대가 오느냐 그때그때 다르게 국기를 흔드는 거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뭐고 북한이 뭐고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빨개가 뭔지 뭘 알겠어.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우리 선조들이고 조상들인데. 근데 이것마저 또 이용해 먹네. 북한군이 오는데 당연히 어떤 국기 흔들겠어요. 북한 인공기 흔들 거 아니야. 김일성 장군이 만세 하는데 나는 발행의지 해가지고 드르륵 쏴 죽여. 그 마을의 사상을 검증하는 거야. 빨간색 지지하는지 파란색 지지하는지. 근데 빨간색 파란색 이거 지식인들이나 좀 따지는 거지 그 당시 우리 대다수 서민들은 그런 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전쟁에 우리 민족만 줬던 전쟁, 6.25 전쟁, 이 아픔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 가슴 아픈 역사. 고등학교 때 더 자세히 배우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흐름만 쌤이 얘기했습니다.